이 청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면적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세계 육지 면적 무려 10분의 1을 차지하고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청나라의 뿌리는 사실 중국의 변방에 머물던 아주 작은 세력에 불과했다는 거죠. 16세기의 중국 정세를 알 수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차지한 게 어느 나라인지 한번 알아맞히시겠어요? 네, 명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나라는 지배 민족이 누구일까요? 한족이에요. 그렇죠. 한족이 세운 나라. 이게 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한족이 세운 나라로 최대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그 당시에도요? 그럼요. 그래서 중국의 인구는 항상 세계 인구의 거의 몇 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 유사일의 그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때문에 명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중심. 맞습니다. 중심이다. 이렇게 여겼고 주변의 민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랑캐? 변방 오랑캐들이죠. 그 오랑캐는 어디서 왔느냐? 원래 이 우량카이라고 하는 몽골어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 멀리 변방에 사는 일부 몽골족을 가리키는 부족 명칭이기도 했거든요. 즉 들과 산에서 문명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을 약간 낮잡아서 얕게 부르는 말이 바로 오랑캐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럼 오랑캐 역할을 하셨던 제가 그 건가요? 오랑캐입니다. 제가 그 오랑캐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오랑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기분이 계속 듣다 보니까 안 좋네요. 안 좋죠. 예. 왜 제가 기분이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명나라가 중원 지방을 장악하면서 주름 잡고 있을 때 저 멀리 변방에서 오랑캐라고 무시받던 한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여진족이었습니다. 아, 16세기의 여진족은 거대한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너무 좀 작은 세력에 불과했던 이 여진족이 그 청나라를 그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어떤 민족이에요, 여진족은? 네, 여진족은 명나라의 한족에 비해서 약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 말을 잘 탔구나, 활 잘 쏘고. 맞습니다. 말, 활, 지금 두 가지, 규현 씨 너무 정확한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진족은 특히 말을 타는 기마술이 매우 뛰어났고요. 활솜씨가 아주 출중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보통 하게 되면 화살로 먼저 적들을 멀리에서부터 쏴서 교란을 시키고 아, 혼란한 틈을 타서 전후 좌우에서 말을 타고 공격한 방식을 썼던 거죠. 속도가 엄청 빨랐겠다. 전투력이 워낙 뛰어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진족 전사가 1만 명이면 대적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동아시아에서는 전투력이 워낙 강한 민족으로 유명했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드라마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원래부터 이 사냥하고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살, 7살 때부터 활쏘기 연습을 했었고 10살 때는 자기가 말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말을. 그래서 말 위에서 뭐 잠도 자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말 타는 실력이라든가 활 쏘는 실력이 엄청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의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뭐 용호 씨처럼 삭발한 거. 광비홍. 변발? 네, 바로 변발입니다. 자, 변발은 머리 앞부분을 어떻게 하죠? 시원하게 밀었죠? 근데 네. 뒷부분은 남겨서 따놓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스타일을 고집했을까요? 근데 저 머리는 이영걸 말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안 어울리는 근데 것 진짜 같아요. 왜 저렇게 그러니까 했는지 이해가 안 이게 가는데. 말을 막 타면은 바람에 아, 엄청 머리가 그래서 그런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날아간 건가? 그래서 막 너무 바람에 맞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빠르게 달려서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교수님 알려주실 거죠? 네. 아,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썰이 있는데요. 우선 싸울 때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하는데 오래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땀이 땀과 열이 차잖아요.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고 피부병도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혜성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데 머리가 앞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잘랐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또 북방의 추운 날씨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모자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데 모자를 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밀었다는 거죠. 이불용 아니에요? 추우니까? 아, 입을 추울 때 이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자고. 목도리처럼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목 덮고. 네. 오늘 오늘 일어나서는 다시 이렇게 따고. 따고 오늘 네 번째 설을 제가 추가해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머리카락에 영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교수님 이런 뭐 특유의 전투 문화가 여진족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진족에게는 그들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목을 하는 생활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정착 생활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몽골족을 비롯한 일반적인 유목민들, 전형적인 유목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절별로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과 사냥을 해요. 하지만 여진족은 달랐습니다. 여진족은 하나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겸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식량을 축적하고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제일 크네. 네. 그래서 여진족은 기동력을 갖춘 강력한 전투력과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는 안정성,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빠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갖춘 민족이었다라고 불렸다. 네, 다른 몽골족하고는 다르네. 자, 그러다 보니까 12세기의 여진족은 금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워서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송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북방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 과거 금나라를 일으켰던 여진족을 어떻게 다시 생각했을까요?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든 여기 중원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침을 세우는데 바로 이이제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전략을 썼던 겁니다. 자, 명나라는 이 여진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수와 관리들을 파견해서 여진족 내에 있는 여러 부족을 서로 간에 이간질을 좀 시키고 서로 싸우는 전략을 많이 썼어요. 또 이렇게 쪼개진 여진족의 일부를 자기 편을 회유해서 포섭하고 자기 편을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몽골 가서 또 다른 민족을 물리치는 데 이용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은 오랫동안 힘은 있어도 하나의 나라로 뭉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서 혼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진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던 16세기 중엽, 여진족의 작은 부족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여진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는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는 25살의 나이에 부족장이 되었고 스스로 힘을 키우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 결과 약 30년 만에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던 여진의 여러 부족을 대부분 통일해 나가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뭐 말 타기 잘하고 활 잘 쏘고 네, 바로 누르하치에게는 바로 천재적인 전투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누르하치는 전투를 지휘하면서 전략을 짜고 또 군대를 통솔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약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와 우와. 백전배스. 예. 안진마. 허윤 씨, 이 네. 누르하치가 힘을 키운 또 다른 이유가 뭔가요? 네, 누르하치가 이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교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르하치가 만주 땅에서 나는 모피와 그리고 인삼들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명나라에 있는 주요 무역 도시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조선한테도 이제 판매를 해서 굉장히 큰 많은 돈을 재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역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였고요. 지금 약간 나왔지만 인삼 거래를 통해서 엄청 힘을 키웠다 그래요. 자, 이때 누르하치가 만주에서 힘을 키우면서 반드시 그 염두에 뒀던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원칙. 명나라가 자기보다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앞에서는 깍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명은 누르하치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요. 여진족을 잘 다스려라라고 해서 용호 장군이라는 호칭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명나라는 누르하치한테 막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력이 없어? 명나라가 누르하치 행보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던 건 당시 황제인 만력제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말없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사건 이렇게 다 알려진 그런 네,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아, 들었던 그래요? 사건입니다. 교과서에서 막 너무 많이 들어서 사건? 네. 사건. 정답. 네, 혜성 씨. 큰 사건 그냥 임진왜란? 임진왜란. 혜성 씨 정답입니다. 우와. 네. 처음부터 맞췄군요. 159이 네. 연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159는 또 외우시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159이. 그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와. 야, 네, 정답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아 그때구나. 일본은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조선을 그렇지, 침략했던 그렇지, 거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지만 누가 위협을 느꼈냐면 명나라가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나라의 황제가 아까 들었던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거든요. 그때 만력제는 조선을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사실은 자신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원군을 파견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1년 만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지정하면치 7년이나 이어지다 보니까 명나라가 저 멀리 있는 누르하치에 대해서는 살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명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정신이 없는 동안에 누르하치는 나라를 세울 철저한 준비를 하나하나 마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616년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여진족의 최고 통치자인 한의 자리에 올랐던 거죠. 자, 이때 나라 이름인 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금나라의 정신을 뭐 잇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교시 정확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중원의 대륙을 차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나라 이름부터가 이미 뭐예요? 명나라에 대해서 나는 선전포고하겠다라고 한 뜻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세워진 후금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너무 작은데요? 어때요? 영토를 보니까? 조선보다 조선보다 작네. 작은 것 같은데. 명에 비하면 훨씬 작네요. 네, 아직 작죠. 덩치로 봐서는 상대가 너무 안 되는 사이즈인데 뭔가 그런 포부를 밝히기 전에 뭔가 계략이 있었겠죠? 작전이라든지. 네, 지금 누르하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철저하게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진들만의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즉 문자를 창안했던 거예요. 당시 여진인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몽골이 쓰던 몽골 문자를 차용해서 썼는데 누르하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진인들의 문자, 즉 만주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우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이거 영호 씨 읽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들고요. 네, 좋은 뜻입니다. 네. 보통 한문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렸잖아요. 아, 맞네. 만주어는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그래요? 이렇게 내려서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현대적인데? 네. 이건 여진족의 오랫동안 내려왔던 자장가였죠. 건국을 위해서 누르하치가 준비했던 건 문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팔기군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알죠. 자, 팔기군은 보시는 것처럼 8개의 깃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르하치와 여러 왕족들은 이 깃발 하나씩을 맡아서 직접 군대를 이끌면서 지휘를 했는데요. 자, 깃발 하나당 약 7,500명의 대군단이 모이기 때문에 8기가 모이면 수만 명의 정예부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팔기군 제도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실력만 있다면 민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우리 편의 군대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민족 군대였던 거죠. 우와. 자, 이런 체제를 바탕으로 누르하치는 수많은 전투에서 연승, 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던 거죠.
명우 씨, 그러면 그 연인 드라마에 나온 군대가 저 8기군이었던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저 우리 그 깃발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몽골인들이나 아니면 한족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별도로 8기 몽골, 그리고 8기 한군으로 또 이렇게 편성되기도 했답니다. 인원이 네, 많아졌겠다. 군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대비를 바탕으로 누르하치 나라를 세운 지 2년 뒤인 1618년 드디어 명나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명나라가 여진족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전쟁 선포를 하자마자 누르하치는 만주에 있는 명나라의 교역의 요충지들을 하나씩 함락시키면서 명나라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르하치의 공격을 받은 명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아니 맞서 싸워야죠. 네, 싸워야죠. 맞아요.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만력제는 후금을 치기 위해서 각지에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조선에도 군대를 파병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조선의 왕이었던 당시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1만 3천 명에 달하는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렇게 1619년 3월 명은 조선군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후금의 수도였던 허투알라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와 후금이 처음으로 대규모 군대로 맞서 싸웠던 역사적인 사건 사르후 전투예요. 싸르고 전투. 자, 이때 누르하치는 명나라 군대의 3분의 1에 불과한 약 3, 4만 명의 군대로 수도를 지켜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누르하치는 이 전투에서 직접 말을 타고 달리면서 북쪽에 있는 군대부터 하나씩 각계 격파하는 전략을 썼어요. 자, 후금의 최대 장점이 뭐라 그랬죠? 빠른 기마병의 기동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던 거죠. 자, 그 결과 이 천재적인 지휘력을 발휘한 누르하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진짜 충격이었겠다. 예, 그러면 누르하치가 기세가 완전 올랐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한 번 만주를 장악한 누르하치의 다음 목표는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명으로 가야죠. 맞아요. 명을 이제 쳐야지. 본토. 그래서 누르하치는 명나라 본토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명나라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알 것 같아. 뭐 성곽을 쌓았나?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자, 후금에서는 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건너야 되냐면 일단 장성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 험난한 지형을 산을 타고 이렇게 만들어진 만리장성을 말을 타고 건넌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만리장성과 몽골족에서 명나라로 막 들어가려는 게 다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누르하치에게는 명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산해관. 동쪽 끝에 위치한 관문인 산해관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산해관에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해안선에 딱 가잖아요. 근데 해안선도 아니라 바다까지 건너서 장성을 쌓아놔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군이 없으면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누르하치는 육로로 성을 뚫는 길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르하치는 1626년 1월 14일 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산해관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산해관을 뚫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산해관에서 일단 약 100km 앞에 버티고 있는 영원성을 먼저 함락시키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 영원성을 지키고 있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 최고의 장군으로 손꼽히는 원숭환이라는 인물입니다. 유명하죠. 바로 그런 장수가 영원성을 수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못 들었겠는데? 하지만 당시 원숭환에게는 누르하치 군대의 약 6분의 1밖에 안 되는 약 2만 명의 군대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평생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13만 대군. 원숭환을 선봉장으로 한 명나라의 2만 명의 군대가 맞붙은 이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환이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제 수성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도. 군사가 지키는 거. 예. 맞습니다. 오. 결과는 누르하치의 참혹한 패배로 끝나. 와안 뚫려? 드디어 처음 유명하죠. 졌네. 어떻게 졌습니다. 그러지? 아니 근데 비결은 뭐예요, 근데? 네, 당시 원숭아이 지키던 이 영원성에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무기, 신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정답. 네, 홍이포. 홍이포. 홍이포가 정답입니다. 네. 홍이포가 뭐예요?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소이탄 같은 하겠습니다. 거가? 유럽에서 만들어진 대포를 이끌어서 그냥 홍이포라고 중국에서 불렀던 거예요. 아 저거를 홍이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명나라에 들어와서 개량에 개량을 거쳐서 이게 원숭아니 직접 영원선 전투에 투입이 됐던 거죠. 아이템전이었네요. 아니 영우 씨가 아셨던 이 홍이포 위력이 어느 정도예요? 이 홍이포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사정거리가 9km였습니다. 9km. 와, 9km면은 10kg 말도 안 된다. 상암동에서 쏘면은 서울시청까지 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셨던 대포가 있는데요. 그 대포의 사정거리가 3km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3배를 나가는 거니까. 원래 어떻게 만드는 거야? 평균 거리잖아요. 네. 보통 대포. 예. 아니 그럼 이제 가볼까 하고 있는데 대포 맞는 거네. 교수님 근데 누르하치는 백전백승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 패배가 엄청난 굴욕이었겠네요. 아, 맞습니다. 누르하치는 당시 대포의 위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며칠 만에 영원석에서 퇴각하고 말았죠. 이 전투 이후에 8개월 뒤에 누르하치가 68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르하치가 죽은 뒤에 누가 왕위를 한 위를 이었을지 가계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홍타이지죠. 근데 아들이 16명이나 있어요? 네. 아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네. 와. 더군다나 이런 그 북방 민족들에게는 적장자 계승자라는 게 없거든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실력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왕위 계승이 굉장히 뭐 평온할 것 같진 않죠? 굉장히 쌀벌할 그러네요. 것 같은 형제 관계지 그 않습니까? 안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각각 다른 분야에서 얻었던 배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홍타이지. 홍타이지죠. 예. 네, 자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이자 당시 34살의 젊은 왕자였던 홍타이지입니다. 요윤 씨, 당시 여러 왕자 중에 이 홍타이지 평가는 어땠어요? 그 이 홍타이지의 이제 평가를 보면 성실록에 문과 무를 겸비한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로 남겨져 있어요. 특히 누르하치가 이 홍타이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르후 전쟁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눈과도 같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면서 홍타이지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8번째면 쉽지 않을 텐데. 네, 자, 이 홍타이지는 자기가 이제 칸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동생들 중에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14번째 동생인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은 당시 14살이었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왕자였다고 해요. 14살이요? 네. 14살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수염이 너무 그래서 예. 그래서 홍타이지는 이 도르곤이 커서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게다가 도르곤의 어머니 역시 아들한테 날개를 좀 달아주려고 했거든요. 생전에 누르하치가 도르곤의 어머니를 무척 아끼면서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올리고 도르곤을 비롯한 그녀의 세 아들에게도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도르곤과 그 형제들은 후금의 8분의 3이나 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타이지는 배다른 동생인 도르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르곤의 어머니를 합법적으로 죽이는데요.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면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네. 아 그럼 정답.
네, 지원 씨. 그 뭐 날개를 달아주고 치맛바람이 세잖아요 일단 엄마가. 네. 이 엄마가 후계자 안 치려고 나를 죽이려 들었다. 어쩔 수 없이 난 정당 방위로 이 엄마를 죽였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영우 씨가 아주 살짝만 힌트 주면 안 돼요? 네. 뭐 역할이 나와요? 극 중에? 저의 극 중에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대사를 그대로 한번 해주세요. 오고. 기억이 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옛날에는 뭘 했죠? 아, 저 알 것 같아요. 네, 정답이라고 요은 씨. 했지. 정답. 네. 그 보통 황제가 죽으면 가장 총애하는 와이프를 같이 죽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매장. 죽어서도 함께하리라 뭐 이런 거. 여윤 씨, 정답입니다. 와 진짜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뭐 이렇게 의심도 없었겠네. 예, 홍타이지는 도로곤의 어머니를 아버지 누르하치의 무덤에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그때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하지만 당시에는 순장이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에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다른 형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도로곤의 어머니에게 누르하치의 뒤를 따르라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도로곤의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병우 씨 그러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도로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도르고는 홍타이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홍타이지에게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예. 그리고 홍타이지도 직위를 내려주고, 그리고 전장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요. 도르곤이. 예. 그런데 이때 홍타이지의 손을 들어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입니다. 다이샨. 다이샨은 자기보다 어린 홍타이지가 왕위에 오르면 다른 형제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타이지를 적극 지지해 줍니다. 덕분에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26년 후금의 왕인 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즉위 이후에도 군사력을 가진 여러 형제들이 아직 있거든요. 자,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즉 대외적인 명분으로만 일단 왕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 홍타이지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했고 못마땅했지만 뭔가 남다른 업적을 세워서 내가 확실하게 후금의 1인자로 자리매김한 후에 나머지 형제들의 힘을 좀 빼앗아보자 이런 걸로 전략을 바꿉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업적을 세우고 싶어도 말이죠. 명나라를 치는 유일한 관문인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만리장성의 산해관이 가로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타이지는 먼저 일단 후방을 튼튼하게 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네. 때마침 이때 홍타이지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는 인근에 있는 몽골이나 다른 나라들도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조선을 치려고 했을까요? 조선에서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건 명나라의 한 장수가 즉 군대를 이끌고요. 조선 평안도의 한 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 이곳이 바로 명나라 장수가 군대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못 간다는 거기 아니에요. 가도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명, 후금, 조선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지역이 있었어요. 자, 특히 이 섬은 후금의 국경 바로 너머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없는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언제든 자신의 후방을 칠 수 있는 적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었죠. 만약 홍타이지가 지금 명나라랑 막 공격을 해서 치려고 하는데 후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그렇죠. 네. 한쪽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당시 인조가 왕이었던 조선 조정에서는 명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자, 후금과 싸우는 명나라 군대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식량을 제공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홍타이지가 드디어 조선에 있는 명나라 군대인 오문영 군대를 치기 위해서 토벌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금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도에 있던 누가 있어요? 명나라 장수가 있죠? 네. 군대가 재빨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잃은 후금의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장악해야죠 뭐. 네, 땡큐. 그걸 쓸어버리고 네. 끝. 아니 그러니까 조선까지. 가야죠. 네, 맞습니다. 후금의 군대는 그대로 조선 땅 깊숙이 들어가서 아예 조선을 치기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명분도 없이 이게 남의 나라 전쟁 일으키기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맞아요. 그거 사실은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명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4년 전에 1623년에 조선에서는 지금 왕이었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하는 사건. 인조반정. 인조반정. 맞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인조반정이 성공한 직후에 인조에게 불만을 품은 인물들이 커다란 난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난이 실패하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금에 들어가서요. 기가 막힌 요청을 했어요. 바로 조선을 치라.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쳐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이들의 요청을 들은 홍타이지는 어땠을까요? 옳구나. 옳다구나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은 후금은 명분을 딱 찾았어요.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더 내세워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생한 정묘호란이었던 겁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 정묘년에 후금의 군대가 약 2달간 조선 땅을 유린하고 약탈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허효연 씨, 이 홍타이지가 조선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사실 홍타이지가 이게 왕위에 오른 후에 후금에서 굉장히 큰 식량난이 일어났다고 해요. 흉작이 너무 심각해서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또 심지어 명나라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교역마저도 끊기게 됐거든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조선을 이제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네, 자 그럼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금의 3만 명의 군대는 빠르게 압록강을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주, 평양, 황주를 거쳐서 황해도, 평상까지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약탈을 벌였고 그러면서 식량을 거기 안에서 조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백성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겠어요. 맞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조선의 백성들을 있으면 그들의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변발로요? 아하.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성들을 격파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던 중에 후금군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인조가 후금의 진격 소식을 듣고 재빨리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죠? 강화도? 강화도입니다. 근데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면 후금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주위를 흐르고 있는 바다가 문제였습니다.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바다는 물살이 워낙 빨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후금의 군대는 말을 타는 기병 중심이잖아요. 그쵸. 수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 공격을 이제 그만둘지 아니면 뭐 끝까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볼지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명나라가 언제 후금을 또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점점 시간을 질질들 끌 수는 없었기 때문에 후금은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조선의 강화를 요청하기로 해요. 아, 조선 입장에서도 후금이 많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무한정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이때 후금과 조선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화약 성립 즉시 후금군은 군사를 철수시키고 이후 서로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다. 양국은 서로 사신을 교환하며 국경에서 계시를 통해 무역한다. 조선은 매년 정해진 양의 세패를 후금에 바쳐야 한다. 와, 뭐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형제를 하자는 거네요. 형과 아우. 네, 형과 아우 그러면 뭐 우애가 돈독할 것 같아 근데 보이시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리 형제지 패전국인 조선이 후금을 뭐로 모셔야 돼요? 형님 나라로 모셔야 되는 형님. 거죠. 게다가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종 물자를 공짜로 바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자, 이는 조선의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큼 아주 막대한 양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명나라를 칠 테니까 이제는 수군도 달라, 배를 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진짜 없었던 곤란하다. 거죠. 최영훈 씨 그러면 정묘호란 이후에 형이 된 후금이 조선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수시로 조선을 많이 압박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인물인데 제가 연기한 용골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용골대가 좀 나쁜 짓 한 거라고 하면은 인삼을 강매를 시켜요. 그래서 인주와 대신들이 인삼을 안 사겠다고 하니까 용골대가 내가 가져온 인삼을 모두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용골대가 그 팔불출의 하나예요? 팔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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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불출이요? 용골대도 아내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팔기군 중에 하나가 용골대예요? 네, 그러냐 8기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였죠. 그럼 이제 조선에서 식량과 물자를 얻어낸 홍타이지가 다음은 어디로 향해서 갈까요? 명, 바로 맞습니다. 1627년 아버지 누르하치가 넘지 못했던 산해관? 그 전에 있었던 성 영원성을 공격하기로 해야죠. 네. 누르하치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원숭환과 그 강력한 지배자로 떠오르는 새로운 홍타이지의 대결. 여러분 생각하기에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영원성 거기 포 있잖아요, 대포. 홍이 보이죠? 예. 어떻게? 아, 이번 이번엔 또 홍타이지가 준비를 이기죠. 잘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홍타이지가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타이지로 대포를 막았어야죠. 쏘면은 타이지로 탁 튕겨가지고 다시 반동으로. 역시 어? 역시 아, 달라. 날렸어야 되는데. 아, 지원 씨는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창의적이야. 왜요? 그럼 공격을 원숭이로 하라 그러죠. 그러면. 에이, 원숭이가. 그거나 이거 뭐예요 이게? 에이, 원숭이가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요? 네, 이번에도 원숭아니 앞세웠던 최강의 무기 홍위포를 꺾어서 영원성을 넘기는 어려웠던 와, 거예요. 홍위포가 대단했구나. 하지만 홍타이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작전을 구사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이전까지 후금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 즉 관문인 산해관과 영원성을 공격할 방법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자, 홍타이지는 자, 그동안 몽골족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건너갈 수 없었던 만리장성 너머를 뚫고 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몽골족을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몽골한테 좀 협조해달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협조를 하면 될까요? 한 번만 지나갈게. 한 번만 지나게. 아, 이제 한 번만 지나갈 위장. 위장 방법을 쓴다. 몽골적으로. 아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결혼. 결혼 맞습니다. 네, 몽골 부족도가 결혼을 통해서 손을 잡은 역시. 거죠. 자,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몽골의 여러 부족과 이렇게 결혼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사실 몽골은 그 이전부터 장성을 넘어서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노하우를 얻었구나. 맞습니다. 네. 홍타이지는 이들을 앞잡이, 길잡이로 세워서 드디어 1629년 만리장성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 진출에 성공하면서 수도인 베이징 인근 지역을 포위해서 명나라를 갑자기 공포 분위기로 밀어넣었죠. 우와. 자, 그런데 홍타이지의 이 성공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아요. 누구 때문에 이게 좌절됐을까요? 원숭환? 맞아요. 와. 예, 두 번이나 후금. 이게. 아니, 또 원숭한 때문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대단한 장군이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다. 자, 후금을 가로막았던 명예 장군 원숭아니 이때도 자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재빨리 산해가 있던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으로 와서 후금군을 막아줬던 거예요. 진짜 와, 대단하다. 명나라 보물이네. 네. 근데 와, 그럼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제거하고 싶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홍타이지는 이때 원숭안을 없애지 못하면 중원 정벌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왔을 것이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자 베이징 근처에서 명나라 황제의 환관들을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벌써요? 벌써요? 예, 문제도 안 뭔데요? 나왔는데 와 이거죠.
홍타이지는 원숭아를 없애기 위해 황관들을 이용해서 계략을 짜는데요. 자, 어떤 계략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황관이랑 원숭아를 교환하자. 교환하자. 예.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예, 혜성 씨. 이 원숭아니 명나라에서 엄청 전적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원숭아니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황관들이 왕 옆에서 이렇게 이순신 이간질을 같은 시키는 거네. 거죠. 혜성 씨 비슷한데 약간 오답입니다. 자, 일단 모함과 관련돼 있습니다. 원숭아니 후금과 짜고 후금 편에 맞붙었다. 혜성 라고 씨 모함을 했어요. 정답입니다. 네. 근데 그걸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 계속 막아주는. 그러니까 황관이죠. 어, 자,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넘어간다고? 당시 명예 황제는 명나라의 뒤를 이은 19살의 어린 숭정제였어요. 아유. 자, 황관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황제와 완전히 측근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황관들을 방 안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서 원숭아니 사실은 후금과 내통하고 있는 배신자라는 거짓 정보를 들리도록 흘린 거예요. 그 이 사실을 엿들은 황관은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은 어떻게 했어요? 곧장 명나라 황제에 가서 달려가서 자기가 들은 걸 정말 진정성 있게 황제에게 고자질했겠죠. 이때 황관의 말을 들은 순정제가 어떤 반응을 처음에 딱 가졌겠어요? 원숭아를 데리고 와라. 엄청 크게 노해서 원숭아를 데려와서 당장 사형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아니 무슨 증거도 없이 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사대부와 황관 사이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심이 많았던 그 어린 황제가 홍타이지의 계략에 순간 넘어가 버린 거죠. 아유. 이렇게 수차례나 후금으로부터 명을 지켜낸 명장 원숭아는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바로 명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불쌍해라. 그 당시에 원숭아는 이렇게 누명이 씌운 것도 억울한데 이제 베이징 한복판에서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했다고 해요. 뭐죠? 그게 뭐냐면 바로 책형과 능지형이었어요. 책형? 네, 책형과 능지형이 뭐냐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다음에 이제 살점을 포를 뜨듯이 한 포 한 포 이렇게 아 진짜 다 지켜. 발라내면서 서서히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두개골을 이렇게 부수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몇 번이나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장군인데 그럼 쿠데타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번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다른 명나라 장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맞죠. 어리석은 황제에게 실망하게 되죠. 이후에 많은 병사를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와. 게다가 홍타이지는 홍위포를 만드는 장인들을 찾아서 홍위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와. 자, 원숭아는 제거했죠. 홍위포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드디어 기세등등해진 홍타이지는 북쪽에서 명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몽골의 여러 부족들이 있겠죠. 그들까지도 완전히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홍타이가 즉위한 지 10년 만에 후금의 영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위쪽 다 먹었겠네. 와 진짜 커졌다. 어떠세요? 네, 엄청 커졌죠? 반란군은 또 뭐야? 당시 농민 반란군이 거세게 서북쪽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가 부과하는 과중한 세금이 막 있었고요. 계속된 흉작, 연이은 기근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났던 거죠. 자, 모든 상황이 홍타이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기존의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 명칭을 만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1636년 4월 11일 국호마저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황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영호 씨, 근데 네. 나라 이름을 왜 청이라고 붙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명나라라는 뜻이 밝을 명자를 쓰고 있는데 저게 태양을 뜻한대요. 근데 태양은 뜨겁잖아요.
불이 나면 뭘로 끄죠? 물로. 물로. 예. 그래서 물을 뜻하는 풀을 청. 예. 그래서 빛을 물로 끄겠다. 청나라라는 이름을 불을 붙였다고 제압하겠다. 합니다. 네, 불을 제압하겠다. 진짜 의미 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청나라 이게 황제국을 또 선포를 했으니까 그럼 홍타이지가 황제가 바로 되는 건가요? 그러겠지 뭐. 네,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즉위식은 홍타이지가 만주족의 한이자 몽골족을 통일한 칸을 넘어서 한족을 지배하는 중국 대륙의 황제로 올라서는 이 삼중의 지위를 한꺼번에 얻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족 신하들은 물론이군요. 자신이 정복했던 몽골족의 주요 인사들까지 또 투항한 한족 장군들까지 모두 모았죠. 마침내 홍타이지가 즉위식에서 하늘에 대고 황제가 되겠다는 제문을 읽자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예를 올리면서 네. 황제로 맞이하는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절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절이 아니겠죠. 삼개의 구들의 맞습니다. 네. 삼배구고두레라고 부르는데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야? 당시 여진족에서 신하가 되겠다, 복속하겠다라고 한 뜻을 담은 외적인 의례,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이때 그간 경쟁해왔던 홍타이지의 형들도 앞으로는 홍타이지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게 되죠. 당시 청나라는 이 동아시아의 최강국은 물론 세계 강대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 세워진 지 약 200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굉장히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청나라를 뒤흔든 위기의 시작은 아편 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1839년부터 영국과 한 번, 1857년 연합한 영국 프랑스군과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청나라는 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 그리고 홍콩을 영국에 거기에 내줘야 됐고요. 10여 개가 넘는 항구를 개항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국과 프랑스군을 철수하도록 중재해준 러시아에게는 청나라의 뿌리인 만주의 일부 땅까지 줘야 됐어요. 그야말로 청나라의 위상이 대단히 흔들리게 된 거였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패배 이유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떠올린 게 있었어요. 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신식 무기? 아니 그게 무기가 안 되니까 힘이 계속 없어서 이렇게. 졌으니까. 자, 청나라는 아편전쟁의 패배가 우리도 서양처럼 발전한 문물을 갖추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양무 운동이었어요. 당시 황제는 5살 남짓한 어린 황제 동치제였는데요. 이 동치제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권력의 화신. 누굴까요? 서태후입니다. 아, 진짜. 그런데 실질적인 국가 정책으로 이 양무운동, 서양을 힘써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주도한 2명의 또 다른 인물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5살 난 어린 황제 동치제의 삼촌이자 이전 황제 한풍제의 동생이었던 공친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중국어 발음으로는 리홍장이라고 하는 이홍장이었습니다. 교수님, 공친왕과 이홍장이 이끈 이 양무운동이 청나라에 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자, 먼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양의 총포, 군함을 수입하고 또 신식 무기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만드는 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포탄이랑 대포를 만들고 있는 건데 자, 샹하이와 난징 등을 시작으로 이후 각지에는 약 20여 개가 넘는 서양을 따라해서 만든 근대식 무기 공장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홍장이 이끄는 군대도 현대식 군복을 갖춰 입고 신식 무기인 총을 지원받는 군대가 생겨난 겁니다. 자, 게다가 아편 전쟁으로 다른 어떤 군대보다 해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청나라 아니겠어요? 청나라가 자랑하던 해군 함대 중에 하나가 바로 북양함대인데 이 북양함대가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되게 그 현대식 배 같은. 그리고 이때 청나라는 서양처럼 산업 발전 역시 이루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석탄 등의 자원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이런 자원을 이동할 때 용이하도록 하는 거 뭐가 필요할까요? 철도? 그러니까 철도. 아, 네, 철도입니다. 1881년 근대화된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당시 황제 이름이 아까 누구였죠? 동치제. 그래서 이 시기를 동치중흥시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양문동의 최종 결과는 청나라를 뒤흔든 한 사건에 의해서 실패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뭐였죠? 이게 바로 1894년 국가주도 개혁을 했던, 즉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던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어디를 침략하죠? 조선을 공격하죠. 그때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청일 바로 전쟁. 청일 전쟁입니다. 자, 양문동의 결과 서양의 무기로 군사력을 엄청나게 보강했던 청나라였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는 이 청나라 북양함대를 내세운 주력함대 12척과 일본 함대 10척이 맞붙은 해전에서 청나라 전함은 5척이 침몰하고 3척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패했습니다. 결국 무기 개량이라든가 실제적인 군사 훈련 면에서는 서서히 뒤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양무운동을 이끌던 왕 공친왕 역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시름을 이기지 못하고 4년 후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받아들였다는데 더 이상하잖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역으로. 결국 이 서양의 겉모습을 모방한 이 양무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야 씨, 그러면 청일 전쟁으로 일본은 뭘 얻게 됐어요? 네, 그 청일 전쟁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여러 이권을 챙기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혼장과 그 일본 쪽은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예, 그래서 이혼장은 일본에 그 전쟁 배상금을 2억 3천만 냥 줘야 했고, 그리고 타이완과 랴오둥반도 줘야 하는 그런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죠. 드디어. 하지만 서태후는 죽기 전에 후사가 없던 광서제의 뒤를 이을 인물을 미리 지목해 놓았습니다. 드디어 푸이가 나오나요? 네. 드디어. 2시간 반 만에 푸이가 나와. 귀엽죠? 애기다 애기. 바로 오늘의 주인공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과 서태후 신복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난 아들 푸이였습니다. 근데 마법지 씨, 3살이면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푸이가 이제 즉위식 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푸이의 아버지였던 이 순친왕은 곧 끝나니까 이제 곧 마친다, 곧 끝난다라고 계속 시기 곧 옆에서 끝난다. 사실 그 얘기를 들은 밑에 이제 신하들이 왜 황제 즉위식에서 재수 없게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그때 왕조의 멸망을 좀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예요. 애기가 당연히 저러지 뭘. 자, 아무것도 모르는 3살의 어린 나이에 푸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로 즉위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 황제가 될 줄은 그도 처음에 몰랐겠죠. 하지만 어린 나이였던 탓에 아버지 순친왕이 대신 섭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6살 무렵 푸이는 인생이 바뀌는 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날 양심전의 한 방에서 효정 경황후는 창문 근처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한 땅딸만한 노인이 붉은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채 황후 옆에 앉아 있었다. 네, 이날은 선통제 푸이의 황제 제위 마지막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선통제 푸이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첫 번째로 맡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 됐다 근데 뭐 해보지도 못해. 푸이가 첫 번째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사건, 바로 혁명 세력에 의해서 청나라가 무너진 그 유명한 신해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신혁명 많이 들어봤어. (1911년) 사천 스촨에서 시작된 신해혁명이 공화제를 주장했던 강경배역파가 이끌었고, 그것이 청나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봅니다. 자, 이때 혁명을 이끈 대표적인 굉장히 강경한 개혁파가 있었는데,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라는 혁명, 꺼밍 운동을 전개했던 순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순원은 민족, 민주, 민생을 뜻하는 일명 산민주의를 주장했죠. 그러려면 청나라의 지배층인 만주족을 타도하고 이제는 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수립해야 하며, 또 토지를 균분하게 분배를 통해서 민생 안정을 주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순원이 굉장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혁명 세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청나라를 압박하니까 황실은 혁명 세력을 달래기 위해서 황제와 황족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법까지 바꿔나갔으나 이미 너무 늦었죠.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청나라 황실이 지금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결국 청나라 황실은 한 인물에게 군대권을 이제 위임하면서 상황을 좀 수습해 볼까라고 맡기는데요. 북양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사들을 영입해서 이끌고 있던 한 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위안 스카이가 등장하게 되죠. 순원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때 위안 스카이의 협상 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순원이 혁명 세력을 이끌고 난징에서 1912년 1월 1일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이때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5색기가 있었어요. 5가지 색깔. 빨강은 한족, 노랑은 만주족, 파랑은 몽골족, 하얀색은 회족, 검정은 티베티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원은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격인 임시대총통의 자리에 올라가요. 자, 이때 위안 스카이는 협상을 일시적으로 잠깐 중지하면서 순원 세력을 압박해 나가는데, 왜 순원은 그 기세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갑자기 압박을 받는 위치로 갔을까요? 힘, 그 당시에 힘은 군사. 군사력이죠. 순원 세력은 이제 혁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념은 좋았지만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한 거죠. 위안 스카이는 그럼 이 상황을 좀 협상을 좋게 이끌었나요? 자,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위안 스카이에게는 또 다른 속에 있는 야망, 야심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신에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총통직을 양보하겠소.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겠소? 이제야 얘기가 통하겠군. 자, 위안 스카이가 이 짧은 대화에서 바란 게 뭔지 알겠어요? 네. 권력을 지금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결국 이 삼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공화정 정부로 탄생한 중화민국일은 굉장히 엉뚱하게도 위안 스카이에게 그 대총통의 지위가 훅 넘어가게 그 생뚱맞아 너무.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청나라와 그 황제인 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총통 자리를 약속받은 이제 위안 스카이는요. 네. 혁명 세력과의 협상대로 26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청나라의 멸망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역시 단 3년간의 짧은 재위를 끝으로 6살의 나이에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자, 이때 위안 스카이는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쫓는 대신에 줄 건 줍니다. 매년 중화민국 정부가 푸이한테 청나라 1년 예산의 17분의 1 수준인 400만 냥의 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죠. 그렇게 많이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왜냐하면 황제의 품위 유지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금성에서 살려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품위 유지비 어마어마하네. 17분의 1이면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쵸, 나라에서는 네. 17분의 1이면. 그리고 완전히 쫓겨난 건 아니라 자금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마국진 씨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를 왜 그냥 냅둔 거예요, 저렇게? 초반에는 안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급진적인 사상으로 바로 황제를 처형을 하면은 이제 민심도 동요를 할 수 있겠고 혼란을 막고 또 민심도 얻었던 거죠. 그치. 왜냐면 또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 우대 조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을 통해서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에게 우대 조항 아래서 이것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혜 씨. 황제라는 칭호는 계속 불러주겠다. 황제라는 칭호 불러주겠다. 네. 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네. 이게 맞다고요? 야. 당연할 줄 알았는데 황제가 없어졌는데 칭호는 놔둬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름뿐인 황제. 맞아요. 맞아. 네. 황제. 이전 시종까지 예전의 청나라 황실처럼 그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가 자금성 안에서 그대로 살면서 우와. 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은 해준 거죠. 돈도 주고 뭐 황제도 해주고 뭐 없어진 게 없네. 그리고 1912년 2월 12일 어린 푸이를 대신해서 청나라 황실은 마지막 황제인 푸이의 퇴위 조서를 그래도 발표는 하게 됩니다. 대국이 위급하여 백성이 공궁하니 내각과 민군에게 황실의 각 조건을 협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별히 명한다. 황제는 정권을 내려놓지만 존호는 버리지 않는다. 이후 함께 치안을 유지하며 세계의 번영과 공화정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비통하도다. 자, 268년 동안 이어져 온 청나라의 명맥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푸이는 황제로 불리지만 청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실체가 없고 이름뿐인 황제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황제지만 황제가 아닌. 맞아요. 근데 6살이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리다. 네, 뭐 그대로 놔뒀어도 혼란은 계속될 거고 응. 그 6살 황제를 누군가가 막 통치하려고.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새로운 중화민국은 두 개의 세력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는 위안스카이와 그의 측근들. 그리고 또 하나는 혁명 세력을 대표하는 중국 동맹회가 중심이 된 국민당 세력이었어요. 자, 이때 이 국민당은 중화민국의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당이 돼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실력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위안스카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어머. 1913년 대총동 선거법이라는 걸 새로 제정하면서 총통의 권한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독재자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럼요. 우리는 후대에 그걸 일컬어서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총통은 어떻게 할까요? 임기를 10년으로 합니다. 10년. 그 이후에는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대신 만들어줘요. 무한 연장? 똑같다. 그냥. 심지어 총통은 다음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버리는 거죠. 뭐야? 그럼, 그럼 황제잖아, 공화제가 아니잖아요. 황제.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말은 공화제고 실제는 독재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그냥 뭐라고 전화. 아니, 세습이 가능하면 황제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요. 위안스카의 욕심이 끝이 없던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욕심을 부렸는데 대체 뭐였을까요? 더 큰 욕심? 자, 계속 총통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욕심은 뭐예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끝까지 왜 가는구나. 저러는 거야, 진짜? 이 위안스카이는 다음 목표가 황제가 되는 거였던 거죠. 했네. 즉위를 한 거예요? 자, 청 가운데 전통적인 황제의 복장을 한 인물이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그 많은 무슨 혁명들 왜 한 거예요? 탐욕의 이렇게 될 눈이 거면. 멀었나 봐.
그럼 수는 이걸 냅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힘이 없어서 그런가? 물론 그걸 냅두고 싶진 않았겠죠. 순원은 국민당을 중화혁명당으로 바꾸는데요. 그러면서 위안스카이와 순원이 이끄는 중화혁명당 사이에는 드디어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아, 그러겠지.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위안스카이의 신복들도 위안스카이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좀 해도 이건 너무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그것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경우겠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압박에 못 이겨 황제 자리에서 하야에서 내려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화병이네. 아니 이분도 잘한 거 없어요, 솔직히.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안스카이의 죽음은 청나라 부활의 신호탄이 됩니다. 응? 또 부활한다고요? 청나라가 부활한다고요? 위안스카이의 죽음 이후에 푸이가 또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푸이가 또 황제가 되는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죽은 후에 중화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나의 정부로 뭉쳐있던 중국이 여러 성으로 들고 막 일어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형성된 무력 집단을 군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한 시기 속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장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키가 크신 분 아니에요? 키가 엄청 크신 분 네, 아니에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왜 안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뱉으라고. 맨날 나만 아재 개그 한다고 그러지 말고. 같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생각. 야, 이 장쉔은 누굴까? 과거 위안스카이의 신하였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황제에 오르자 그를 떠난 신하 중 한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장씨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이 직접 권력의 정점에 오를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푸이를 등에 업고 황제가 있는 과거의 청나라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푸이를 이용해서. 물러났던 황제가 다시 황위에 오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벽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때 장신과 손을 잡고 푸이를 황제에 올리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맞춰볼까요? 아까 본 거 있는데? 맞아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잠깐만. 맞춰보세요. 장유웨이. 야, 아니, 캉유웨이. 캉유웨이. 네, 캉유웨이. 맞습니다. 이분 도망 다니시다가 다시 기억력 오셨구나. 좋은데. 네. 그래도 기억력이 한 시간은 가는군요. 네. 내일 되면 새 사람 돼서 옵니다. 네, 바로 변법자강 운동의 주동자 강유웨이였습니다. 강유웨이는 장신의 의도가 뭐였든 청나라 통치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장신과 강유웨이는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에 다시 들어가서 1917년 7월 1일 11살이 된 푸이를 복위시킵니다. 황제 자리로. 청나라가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찰나가 된 거죠. 자, 3살 때 처음 황제가 됐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황제 푸이가 이제 다시 왜 황제가 되려고 했을까요? 권력에 눈이 떴나? 권력에 이제 눈이 떴을까요? 이 조서를 통해서 한번 푸이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이의 마음인가요? 네. 총통은 반드시 선거에 의하여 뽑는데 권세가 있으니 사람들은 요행심에 가득 차 있다. 공화제를 이미 6년이나 실시하였지만 변란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정권을 회수하여 처음의 뜻과 상부하도록 한다. 10살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네, 10살 배우에 누가 써줬겠죠? 써줬겠죠. 네. 장신 씨가 써줬겠죠. 네. 장신의 마음이네요. 마국진 씨,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다시 부활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베이징에 그 당시 머물고 있던 이런 외교관들도 이것은 한 여름의 광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렵게 푸이가 또 황제 자리에 또 복원까지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황제가 또 된 거죠? 바로 푸이의 복위, 즉 복벽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역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푸이는 실패한 거죠. 다시 찾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과거 신의 혁명으로 푸이를 황제에서 끌어내린 순원은
푸이의 보기를 맹비난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뭐 호소문이 뿌려지면서 홍화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푸이의 복벽을 반대하는 분대가 베이징 자금성 앞으로 향합니다. 네, 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전쟁 중에 싸우고 있네요. 다. 네, 지금 뒤에 자금성이 보이죠? 이들은 베이징에 입성해서 진지를 치고 힘을 합쳐서 자금성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자금성에 폭탄을 3발 뻥뻥뻥 투하하기까지 하죠. 폭탄까지. 그리고 자금성 벽을 올라타고 들어가서 부활한 청나라를 다시 무너뜨렸죠. 황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또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푸이는 복위한 지 불과 12일 만에 황제 자리에서 또 내려와야 됐어요. 2주도. 어머. 당시 푸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아우 됐어 더러워서 안 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아우 됐어 안 할게.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해줘 이럴 것 같아. 맞아요. 근데 푸이가 남긴 말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자금성 깊은 곳에 사는 어린아이인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온 천하의 상황에 눈 감을 수밖에 없었다.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무기력하네요, 진짜. 그렇죠. 11살에 여전히 아직은 어린 나이였던 푸이는 6살 때 처음으로 한번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 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오를 때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내려갈 때도 내 의지가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푸이의 복위에 앞장섰던 장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씨는 네덜란드 공사관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푸이의 복위를 추진했던 칸유에이마저 달아나버리면서 푸이 곁에 남은 사람, 가족, 또 시종들밖에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죠. 강웨이는 잘 도망다니네요. 근데 진짜. 네. 하지만 푸이는 중화민국 정부와 맺었던 우대조항 아래서 여전히 자금성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가 또다시 다른 세력과 접촉해서 황제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푸이를 자금성 깊은 곳에 두고 감시를 합니다. 이렇듯 푸이의 삶은 감옥 아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교수님 그럼 푸이는 뭐 외부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푸이가 밖에 나가는 건 엄격히 통제됐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만날 기회는 아주 극히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푸이가 외부 소식과 돌아가는 정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19년 영어 교사, 개인 교사로 초빙된 존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였죠. 영어 교사는 또 있어요? 존 스톤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어요. 네, 그런데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푸이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황제 빼고는 거의 허용되지 않은 가마나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 가졌다고 해요. 성 내에서요? 네네. 근데 교수님 푸이한테 스승을 왜 붙인 거예요? 외국인 스승. 이때 푸이의 측근들은 시대가 변하면 푸이가 언젠가 자금성에서 나와서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국어나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이한테 영어, 시사,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법, 서양 예절과 생활 방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전화기, 라디오, 뭐 해외 잡지, 뭐 신문, 뉴스페이퍼 이런 게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죠. 신문물을 접한 푸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신나겠죠. 예, 신세계예요. 그리고 이때 푸이는 서양인들이 변발을 피그테일, 뭐 돼지꼬리라고 부른다는 존 스턴의 한마디에 뒤에 상징이었던 별발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아, 청나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잖아요, 머리카락.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자른 푸이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니 너무 잘랐는데요? 완전 다 그게 밀어버리셨는데? 삭발하신 거 아니에요? 면도 하셨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맞아요. 느낌이 딱 유학생. 네, 변발, 머리 스타일만 버렸던 게 아니라 의상까지 서양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양복으로 복장을 바꾼 푸이는 외국 잡지 화보를 참조하면서
안경,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하고요. 우와. 또 영국 신사들처럼 나갈 때는 중절모를 딱 쓰고 향수를 칙칙칙 뿌리고 나갔죠. 와. 그리고 샴페인을 사서 서양식 피로연을 열고 야.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기도 했어요. 진짜 황제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다 그렇죠. 하네요. 하지만 후이는 이렇게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가 아니니까 언제라도 자금성에서 쫓겨날 수 있는 신분이라 늘 마음의 각오 역시 좀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누리려고 했나 보다. 있을 때 쓰자. 네. 그리고 결국 불안정한 자금성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부위가 허울 뿐인 황제 자리마저 내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1924년경에 위안스카이의 죽음 이후에 그가 이끌던 군대 북양군벌은 두 파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세력 다툼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중화민국의 대총통마저 이 내전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자 군대가 전투 지역으로 몰린 나머지 상대적으로 베이징은 어떻게 됐냐면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기계를 틈타서 비어있는 베이징으로 군대를 이끈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북양군몰에 속해 있던 한 명의 장군 바로 펑위샹입니다. 펑위샹? 야, 세 보이긴 하네.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죠? 예. 나 한족 출신이지만 한때 청나라의 군인이었던 이 펑위샹은 총통 차오쿤을 가택 연금하고 베이징을 장악합니다. 바로 베이징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리고 이때 펑위샹은 베이징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한 가지 사건을 벌였습니다. 변화하는 중국. 중국의 소년이자 이전 황제는 퇴위 당시의 약조에 따라 베이징의 명장 펑위샹 장군에게 황궁을 떠날 것을 요구받았다. 어떤 상태인 건지 알겠어요? 베이징을 장악한 펑위샹은 푸이에게 자금성을 이제 떠나라 명령한 겁니다. 그 결국 11월 5일 펑위샹의 군대는 자금성을 포위하고 푸이에게 황제 칭호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성명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런 다음 푸이에게 당장 짐을 챙겨서 자금성을 떠나지 않으면 자금성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야, 그거 태웠으면 참 역적으로 남았겠다. 결국 푸이는 자금성에서 감나가는 물건들을 하나 둘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금성 안에서 불리던 황제의 칭호마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아유. 하지만 푸이는 이 펑위샹의 부하들이 있는 이상 안심할 수는 없었겠죠. 황제도 아닌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아무 직위도 없는 그냥 일반 그러게요. 평민인데 이제. 푸이는 스승이었던 존스턴을 통해서 해외 여러 공간과 접촉을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공사관에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황제 출신이니까 좀 챙겨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두 나라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푸이의 보호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푸이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나라가 딱 한 곳 있었어요. 어디지? 어딜까요? 일본? 일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어요. 아야씨가 있잖아. 나올 때가 됐어요. 일본이 개입할 때가 됐어. 그렇다면 일본은 왜 푸이를 받아준 걸까요? 뭐 이용하려고. 그 이용해서 그 중국을 좀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나라랑은 달랐던 거죠. 일본은 망국의 황제인 푸이가 언젠가는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푸이는 일본 공사관이 위치하고 있던 텐진에 일단 살게 돼요. 이것은 자금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푸이 자서전에 따르면 토지만 4,000평 정도 됐었고 4,000평이라고요? 예. 자금성보다 작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중앙에 2층짜리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머무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소유자였던 선나라 장군이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 매일 마당을 쓸어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야, 장군이 마당새 역할을 했다고. 아니 대접을 잘 받았네요 그러면. 네네. 거기서 극진한 헌대를 받은 푸이는 하루하루 돈을 펑펑 써가면서 다시 사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양인처럼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지냈네 여기서. 할 건 다 했네요. 너무 사치스럽다. 와. 파티 했구나. 푸이는 일본이 주최한 외국인들과의 파티에 드나들면서 황제 대우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뭐 누구에 의해서 뭐 폐위 당하고 뭐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이 동정심이 쏙 들어가는. 자유로움에 푸이가 하나둘 젖어들게 될 때 일본은 비로소 푸이라고 하는 카드를 써먹을 기회를 활용하게 됩니다. 기회가 와요? 러일 전쟁을 통해서 만주 일대에 만주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의 주둔군 관동군을 두고 이 일대를 통제하면서 조선을 한번 식민지로 삼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 대륙으로의 야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꿈꿔왔던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던 겁니다. 1931년 관동군이 일으킨 침략 사건, 바로 만주사변이 발생한 겁니다. 주세요. In half an hour, the Japanese railroad garrison launched a coordinated attack. 자, 당시 군벌 세력끼리의 싸움으로 혼란해진 중국의 정세를 틈타서 일본의 관동군은 독단적으로 군사 작전을 펼쳐서 만주 전역을 아예 그냥 점령해 버렸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로 장악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죠? 저 만주 땅을 다 차지했다고요? 네. 일본이 점령한 만주 일대는 무려 한반도의 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진짜 크구나.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만주를 점령했지만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점령했지만 문제에 부딪혔다? 정답. 뭔가 통제를 할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짱을 잡아가지고 너가 내 말 들어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죠. 비슷한데 묵시 씨 오답입니다. 점령. 자, 점령하면 뭘 다음에 해야 될까요? 정답. 네, 기현 씨. 점령은 했지만 통치를 할 수가 없다. 정답입니다. 뭐야 이게? 네. 점령을 했는데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왜요? 왜요? 왜?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의 눈 때문입니다. 1922년에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9개국 조약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영토적 주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기로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할 명분은 이제 안 생겼던 거죠. 이때 드디어 일본은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후이다. 푸이를 꺼내든 거죠. 왜냐면 만주잖아, 만주. 근데 푸이는 누구예요? 만주족의 마지막 황제라고요. 명분. 예, 명분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만주를 푸이를 내세워서 뒤에서 만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제적인 비난 피할 수 있죠. 만주 땅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 정도. 왜요? 아니 이게 왜 일본이 그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했어요. 잘해줬던 왜 이유가 있다. 잘해줬는지가 소름 돋았다고요? 그리고 외국들이 못하게 할 때 딱 그때 푸이를 써먹으려고 한 게 그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네가 더 소름 돋아요. 타이밍이 소름 아니 돋지 그러면 않냐고요. 4,000평 땅을 왜 그러니까요. 줬겠냐고요. 남의 황제를 일본이 미쳤다고 4,000빵까지 주고 그러면 그냥 선의에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지. 아니, 본인 왕도 아니고. 너무 신기한데? 그렇죠.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전략적인 카드를 이때 써먹은 겁니다. 진짜 전략적이다. 일본군은 만주족 황실의 적통인 푸이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우리 일본은 진심으로 만주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주국의 새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오. 나는 만주국이 공화국이 될지 아니면 군주제가 될지 알고 싶소. 당연히 군주제가 될 겁니다. 그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알겠어. 자, 뭘 원하는지 좀 아시겠죠? 일본은 푸이에게 만주에 가서 독립적인 국가의 황제가 된다면 청나라처럼 만주인이 이끄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사실은 허황된 꿈을 심어준 겁니다. 계속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계속 거야.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푸이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푸이는 만주에 세우는 국가가 만약 군주제라면, 그렇죠? 그 군주는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청나라의 부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1932년 이곳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26살의 푸이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인 집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집중. 하지만 만주국에서 뭔가를 펼쳐 보이려던 푸이의 꿈은 처음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먼저 만주국을 상징하는 국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국기가 5가지 색깔로 돼 있죠?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나라들? 맞아요.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자, 노랑은 만주 쪽, 빨간색은 자신들 일본을, 파랑은 한족, 하얀색은 몽골족, 그리고 검정색은 당시 조선인, 즉 한민족을 가리킨 겁니다. 조선까지 들어. 이렇듯 일본은 만주국에서 5민족의 화합을 이룬다는 오족 협화의 기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본과 만주 내에 중국인 식민지가 된 조선은 하나라는 제국주의적 속내를 이 국기 속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조선까지 넣은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실 푸이가 일본군이 만주국 국기를 공개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풀이를 하자 엄청나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청나라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국가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일본군은 우리의 명을 거부하는 걸로 간주하고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단 그냥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고 뭐 어떻게 점령을 당했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야심의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난했겠죠. 네,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파가 있는데요. 네. 자, 주인이 개를 다고치고 있죠. 네. 착한 개야, 그거 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목줄이 일본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개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고 있는 뼈다귀를 저 보면 만주구나. 만주의 영어식 표기 만추리야. 만추리야 이렇게 쓰여 있죠. 만주를 그냥 꽉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본이 눈치를 보는 주인의 정체는 일본의 만주 침략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한 국제연맹입니다. 이 리튼 조사단은 일본이 만주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에 대해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합니다. We found that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is large part of China was not justified on the ground of self-defense, and that the new state which had been set up was a Japanese protectorate rather than a genuine case of Manchurian self-determination. 그러자 일본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는 명분도 있고 다 설명했다. 근데 지금 푸이 청나라 황제인데 뭐가 문제야? 만주국 역시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가 아니다. 역으로 국제사회에 막 호소를 했던 거죠. 하지만 국제연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일본은 그대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와. 교수님, 일본이 만주국을 상대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을 때 그럼 푸이는 뭘 하고 있던 거예요? 푸이는 만주에 올 때부터 품었고 있었던 꿈은 한 가지 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청나라를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푸이는 관리에 지나지 않는 집정 말고 황제가 돼야 되겠다며 일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일본도 푸이를 붙잡아 두려고 1934년 푸이를 황제의 자리에 앉혀요. 도대체 황제 몇 번 오르는 거야? 푸이는요, 청나라 정통 의상을 갖춰 입은 채 즉위식에 나섰어요. 욕심. 푸이는 만주국이 멸망한 청나라를 이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굳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푸이는 독립적인 국가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만주국은 실질적으로 푸이보다 더 위인 통치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천황. 맞아요. 바로 당시 일본의 천황 쇼와 천황이었어.
교수님, 그 일본 천황이 만주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푸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만주국은 일본군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국을 다스리는 일은 사실상 행정기관인 총무청이었었는데 총무처 장관으로 일본인이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총무처 장관을 일본인으로 지정하는 일은 일본의 만주 주둔군 사령관이 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주둔군이 만주국의 주요 요직과 국정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이 때문에 만주국의 형식적인 황제는 푸이였지만 만주국은 일본의 천황 아래에 있는 꼭두각시 점령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1935년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이 만주국의 실질적인 군사 행정 업무를 맡기도 하는데요.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혹시 아야 씨? 도조 히데키. 아, 이름은 알죠. 자, 이 인물은 당시 만주국의 치안을 담당했던 일본 주둔군 헌병관 사령관이었던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이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헌병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일본과 만주국을 대상으로 반발하는 이들을 체포해 나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도조 히데키가 만주국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꽉 잡고 있었다면 산업 전반적으로 만주국을 장악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그는 1939년엔 총무처 차장이 되면서 만주국의 산업을 지배해왔습니다. 일본은 만주 일대를 점령하기 전부터 이미 만주 일대에 퍼져 있는 자원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캐 가려고.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 만주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델리 만주. 델리 만주.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만주국의 석탄 매장량은 약 270억 톤으로 추산됩니다. 270. 와. 와, 게다가 1940년에 만주국에서는 석유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끝났네 그러면. 심지어 만주 주변 일대는 미국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목재가 산출되는 곳이자 90만 톤의 소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 정말 황금의 땅덩어리 같은 곳이었죠. 아, 왜 만주를 그렇게 노렸는지 알겠다. 자원이군요 결국에. 자,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앞장을 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에서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 주로 비용을 마련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황제 구경권 뭐 이런 거. 황제가 되게 신성시대의 존재니까. 아하. 황제를 구경한다. 황제를 구경하고. 동물원처럼. 동물원처럼 진짜.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너무 나쁜 생각이었죠. 정답. 네, 지원 씨. 술집. 술집.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이거 규현 씨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요? 규현 씨가 좋아하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자, 뭔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이걸 안 했을 것 같은데. 정답. 네, 규현 씨. 마약. 마약. 정답입니다. 와. 혜성 씨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상한 사람이네.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 여자 관련된 건 줄 알고. 그것도 이상해. 네, 아편 마약 산업이었어요. 만주국 산업부 차장이었던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주둔군 참모장인 도조 히데키의 보호 아래 아편이 중국 내륙으로 방출되는 것을 묵인하고 홍콩을 통해서 수출까지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게다가 또 다른 마약인 모르핀, 헤로인 등에 대한 판매를 좀 독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약 판매로 굴러들어온 엄청난 자금, 일본 주둔군의 군비 확장과 기밀비 만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말도 안 돼. 그 결과 만주벌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만주만 개발됐겠는데. 허벌판. 5년 계획이 시행되지. 에? 와. 야.
만주국은 도로망, 그다음에 상하시도 시설 등이 점차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야, 뭐 기계로 그냥 다 하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인 전신, 철도,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기 시작한 거죠. 벌판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다른 나라 같네. 그렇죠.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근데 일본이 만주국을 이렇게 개발시킨 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일본은 만주국을 일본에서의 부족한 자원 공급지로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은 언제 있을 모를 중대한 문제, 즉 전쟁을 대비해서 만주국의 자원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걸로 국방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개발시킨 거네요. 심지어 일본은 점점 만주국을 일본의 또 다른 분신처럼 여겼는데요. 학교에서 기본 언어가 뭐냐면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종교에서도 일본의 토착 신앙을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후이가 믿었던 그 만주국의 청나라는 환상처럼 멀어져 갑니다. 이때 푸이 역시 점점 일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푸이가 청나라를 되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는 쇼와 천황의 초대를 받아서 일본에 푸이가 직접 다녀온 이후였어요. 요코하마로. 푸이는 일본과 만주의 우호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천황의 초대를 받아서 일본을 방문했고요. 일본 천황이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요. 환대를 해줬구나, 완전히. 천황이 직접 천황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국민들도 환대 주는데, 우와, 왜 일본의 환대를 받지? 엄청 극진한 환대를 해줬네. 푸이는 군대 열병식도 참석했죠. 와, 근데 일본 대단하다고 생각했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센 나라구나.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어요? 푸이가? 완전 현혹됐네. 자, 일본을 다녀온 이후 푸이는 조서를 발표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짐은 일본 천황과 정신적으로 한 몸과 같으니 오자빠졌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이 뜻을 받들어 우방과 일심동체로 양국의 영원한 기초를 마련하고 동방도덕의 참뜻을 발휘해야 한다. 이거 세뇌당했는데 완전 지금? 빠졌네. 완전 당했다. 아니 영화 다시 찍어야 돼요. 마지막 문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푸이는 일본 천황을 만난 후 일본의 환대에 빠져들면서 일본과 만주는 그야말로 하나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드러내는데 동조해버립니다. 그리고 1940년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한 차례 더 만난 푸이는 이번에는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건축물을 지었다고요? 뭐야? 그거는 바로 건국 충령묘입니다. 이게 뭐예요? 절 같은데 좀? 푸이는 일본의 이곳에서 본따서 이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였을까요? 야스? 군이? 네, 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자, 이 건국 충령묘는 전사한 일본군과 만주국 군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주국판 야스쿠니 신사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만주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 교수님, 푸이가 거의 뭐 일본과 하나인데 일본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만주국은 더 어떻게 변해가나요? 만주국은 점점 철저히 일본의 식민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만주국은 일본을 따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선포하거든요. 이때부터 만주국은 일본에 철저히 봉사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 결과 만주에서 일본 국내로 운송되는 주요 물자의 비중도 점점 높아져만 갔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주국을 이용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일본은 만주국 내의 넓은 공터에 이 건물들을 세웠는데요. 이곳은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뭐 하는 곳일까? 뭐 하는 곳일까? 정답. 지원 씨.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런 것 같아. 오답입니다. 뭔가 생각난 것 같아요. 네, 지원 씨. 생체 실험 생체 실험. 아니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본 것 같아. 바로 일본이 세균 병기를 개발하고 생체 실험실로 사용했던 곳이죠. 그게 저기예요? 네. 이게 핀팡이라는 도시에 있던 731부대 건물인데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세균 무기 연구와 개발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마르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2개 마련돼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부대가 철수할 때 생존자들을 다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교수님 어쨌든 이곳에서 대부분 뭐 어떤 실험들을 한 거죠? 네, 한 대표적인 실험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못 볼 것 같아요. 이거 동상이죠? 맞아요. 자, 일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동상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해야 되나, 지혈을 해야 되나, 수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젖은 양발이나 장갑을 끼우거나 술에 취하게 한다든지 해서 동상이 걸리도록 하고 실험을 실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추운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일본군이 동상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 외에도 장갑차에 희생자를 가둬놓고 화염 방사기를 쏴서 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하고 패스트균을 주사하고 반응이 어떤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세균 폭탄을 발명해서 사람 대상으로 실험할 때에도 활용하고요. 또 사람의 손발을 절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대사가 더 무서운데요. 아니 혜감 씨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그러나 만주국에서 벌이는 일본의 만행은 계속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푸이가 결국 만주국의 황제 자리에서조차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바로 1945년 8월 소련군이 만주국을 침공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소련은 갑자기 왜 만주를 침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연합군과의 조약을 통해서 만주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대가로 일본과의 전투에 참여할 거를 약속을 합니다. 결국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소련군은 만주로 진격을 하고 만주 땅을 지키는 일본군을 격퇴해 나가죠. 소련은 만주에 있는 내몽골, 사할린 남부 지역 등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이는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자 서둘러 만주국 황제로서 마지막 태위 조서를 썼어요. 이렇게 푸이가 3번째로 황위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정부가 푸이를 구하러 비행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자 푸이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일단 지금의 션양, 심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일본의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는 푸이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뭐야 이건? 바로 소련군입니다. 납치당하는 거예요? 푸이가 이미 공항을 점령한 소련군의 손에 잡혀 버렸던 거예요. 푸이를 체포한 소련군은 전범 재판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증언하도록 누가 필요해요? 푸이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푸이는 당시 재판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본과 한 몸입니다. 뭐라 했을까 진짜.我是生在北京，名字这个叫溥仪。09年的时候，做这个中国的皇帝的这个地位。司令长官，这两者表示的感谢意思，关于这个退位表示感谢。没有。No。 바로 배신 때리네요. 以后的情形跟你说，完全我的腿跟我的手完全不是我的。
一切的事情完全是日本的一种强制之项目。按照之后，一切的身体的个人自由完全没有了。如果那时候我们要是反抗他的时候，完全那时候今天还不能到这个法庭那儿对证。 하지만 일본군 변호인들은 푸이가 침략에 가담할 뜻이 있었으며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푸이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죠. 아니 본인이 신사까지 만주에 차렸다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거는 좀 빼박이죠. 그럼 마우지 씨 이때 딱 중국인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나 진짜 궁금해 중국 사람 반응. 사실 그나마 전번 재판 때는 좀 일본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황제의 체면은 살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푸이는 이후 소련의 포로 수용소로 넘겨졌어요. 그리고 푸이는 포로 수용소 관리자들에게 보석이 박힌 비누, 치약을 자꾸 선물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비누에 보석을 박았다고요? 네. 그리고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에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후일 만주국에서 황제로 바뀌고 권력을 잡은 뒤 일본과의 정치 투쟁을 거듭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일본의 탄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얼룩입니다. 밑에 하나 더 있잖아요. 뭐라고요? 소련과 만주는 하나입니다. 네, 대체 푸이는 왜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또 위험할 거 아니에요. 매국노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푸이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만주국에서의 자신이 했던 행적이 다 드러나서 신변이 위험할 거라고 예견했던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 어휴. 일본이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푸이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국 1950년 푸이는 중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야 이거 위험할 텐데.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푸이는 이후 중국 수용소에 또다시 들어가서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푸이가 사실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개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동정심을 갖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매국노라는 비판은 여전한 거죠. 자, 이제 10여 년의 수감 생활 끝에 마오쩌둥의 특별 사면으로 퇴소는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황제로 살아왔던 그는 말년이 되면 베이징 식물원의 정원사로 근무하면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죠. 황제에서 정원사로 마감을 하네요. 그리고 1967년 푸이는 암 후유증으로 61세에 다사다난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휴, 진짜 파란만장했네요. 말로가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푸이의 삶은 그 자체로 중국의 혼란스러운 역사와 세계 제국주의 시대에 일그러진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